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노후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고발한 팩트Y팀의 연속 보도,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대담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짚어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로 반려동물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더 큰 코리아에 대해 의견을 들어봅니다.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 사이언스 TV가 오늘 YTN 이야기 코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YTN은 광복 74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찾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가보훈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잠든 애국지사들이 무려 8,2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YTN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 제자리에 모시는 일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의 명예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후손이 아니어도 좋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은경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무처장님, 이번 주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계속 속보로 들어왔고 또 북한에서 잇따라 무력 시위를 했었고요. 또 때 아닌 노쇼 논란도 있었어요.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 관련해서. 한 주 동안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유가민 보도가 워낙 많아서 아이템 자체는 다 유가민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YTN의 보도에서 특별히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은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할 내용들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균형 잡힌 보도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좀 재밌었던 것은 돌발 뉴스에서 돌발 영상. 예, 돌발 영상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의 1인 시위 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렇게 같이 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YTN의 이런 영상들이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돌발 영상 제작팀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이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예, 이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또 지난 사고들 되짚어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언론의 역할인데요.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잘 보여준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먼저 선박 운항 안전 실태에 관한 집중 보도가 좋았는데요. 지난 24일 단독 보도된 20년 넘은 소화기도 검사는 합격 보도와 구명조끼 배구 쿨쿨 정비 소홀로 사고까지 보도를 꼽았습니다. 예. 이 보도에서 선박 내 비치되고 있는 포말 소화기의 사용 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소화기 관련 사고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줬는데요. YTN 취재진이 20년이 넘는 선박 20척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 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또 직접 4척의 선박에 탑승해서 정비와 운행 사항,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 등을 점검을 해줬고요. 또 최근에 선박 내 소화기 관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팩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전 문제를 지적한 점이 돋보이는 뉴스였습니다. 예. 이번 보도도 이 팩트와이 담당하는 사회부 기획이슈트임에서 제작한 거잖아요. 이러다가 팩트와이 담당하는 우리 취재 기자들 다 초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5주기이기도 했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객선들에 대한 그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에 20년 이상 된 그 유람선을 전부 조사를 했고 예. 또 대형 여객선들을 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취재 결과 그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20년 넘은 그 소화기가 그 여객선에 비치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원승현 평가원님 칭찬할 뉴스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예, 지난 26일 보도된 8년 전 참사 겪고도 산사태 관리 구멍 보도인데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이 과거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산사태 위험 지도가 너무 오래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현재 위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줬는데요. 자, 이 우면산 산사태 뭐 지금도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새내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죠? 나혜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날 취재 나간 날이 그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8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가서 취재를 하게 된 거고 또 당시 인명피해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데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현장 점검을 한 것이고요.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예산 부족 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뭐 앞으로도 우리 신입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소장님은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근데 오늘 앞에 이제 평가원님도 두 건 모두 사실 우리 언론이 기자들이 제대로 정부나 정부 그리고 뭐 행정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면 얼마나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져온 보도는 훈장 받고도 보상금 10년 넘게 못 받아라는 제목의 7월 27일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일제에 맞서서 굉장히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후손들이 이 훈장 조상이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을 10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7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요. 당시에 그 포상을 받은 당시 1년만 보상금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끊겼다가 지난 2016년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해명은 있어요. 법이 개정돼서 지급 대상이 늘어나서 확대돼서 생긴 일이지 수십 년 넘게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후손에게 제대로 안내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그 기간에 못 받은 것은 못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 이런 현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 기획이슈팀만큼이나 이 잘한 뉴스 단골 손님이죠. 데이터 저널리즘 팀. 계속해서 이제 보훈처 관련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은 저는 이 보도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 이승배 기자가 하셨는데요.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아이템들을 어떻게 보도를 기획을 하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예,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2015년에 그 구성이 됐는데요. 초기에는 그 기자 1명, 리서처 1명으로 출발을 했고, 뭐 최근에 기자 2명 그리고 리서처 2명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 YTN이 뭐 그동안에 뭐 그날 발생 뉴스 그리고 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획 뉴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사들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통해서 그 탐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외신 중에 7월 28일 보도된 북한 문서 미제가 있는 한 제재 해제 없어 보도는 이 도쿄신문에서 작성한 기사를 국내 통신사가 받아쓰고 그 내용을 YTN에서 그대로 다시 받아쓴 기사입니다. 다른 언론들도 많이 받아서 쓴 내용인데요.
인용의 출처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받아쓰기식 보도가 아쉬웠습니다. 이 북한 관련 뉴스의 소재가 출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보도 내용이 후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외신 보도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뉴스의 출처가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왜 일본 언론이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평가나 의견 등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도쿄신문 보도였고 이 해당 기사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던 귤 200톤을 가리켜서 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뭐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부분을 뭐 비판한 내용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밝히기를 그 도쿄신문 원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 만큼 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확인한 뒤에 기사 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관련한 이제 외신 기사들이 나오면 이제 통상 그냥 인용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런 기사를 왜 썼는지 그 배경을 뭐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외신 기사가 우리 기자들이 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 많은 기사를 뭐 일일이 또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배경을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만 요 도쿄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가짜 뉴스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나중에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네, 사무처장님 이번에는 어떤 보도 아쉬운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예, 저는 7월 24일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께서 나눈 대담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날 아이템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득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 불매운동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돼 한국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대담에서 진행자인 변상욱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흥분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칠해버린다든지 좀 훼손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되겠죠?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유니클로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있었죠. 들렸어요. 근데 신세동 교수께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고 유니클로라는 매장에서 생긴 문제인데라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또 말을 했고요. 거기다가 빨간 거를 그어버리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유니클로 상품 불매운동 관련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빨간 거를 그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타격을 준다 이렇게 뭐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실제로 검거된 50대 여성은 불매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내용이 심지어 이 말씀하시는 방송 오전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YTN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확인을 했으면은 중간에라도 정정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오보를 내는 결과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불매 운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비중 있게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패널도 앵커도 진행하고 있는 PD도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흔치 않은 실수인데 글쎄요, 그 해당 패널이 또 지나치게 본인 주장만 계속 펼쳤다고요? 더 아쉬운 것은 신세동 교수가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사거든요. 죽어도 안 삽니다. 여태껏 못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차를 없애버리자. 뭘 사지 않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일본 차 갖고 있다고 해서 새로 사는 건 안 사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자존심 더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더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일본에게 타격도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좋아한다라고 하셨어요. 딱 정확하게 멘트를 하면은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에서 좋아합니다. 오케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보에다가 또 설득력 없는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예. 일단 뭐 패널의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이 제목부터 불매운동 득일까 독일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 정서도 그렇고요. 해설위원님 뉴이처 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해당 팀에서는 뭐 지적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뭐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 제작진이 사전에 그 해당 패널하고 이제 꼼꼼히 인터뷰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문제점을 몰랐는데 막상 그 방송에서 그 사전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이러한 얘기들을 막 하는 바람에 뭐 제작진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섭외를 할 때 그 패널들의 그동안의 어떤 방송 내용 또 시청자 평가까지도 꼼꼼히 좀 들여다보겠다, 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3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패널 출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말이 바로 동물 안락사인데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이정화 시민 리포터가 오늘 이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반려견이 3살 아이를 물어서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를 약물 치료해야 한다, 안락사 시켜야 한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개 한 마리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이 개는 그전에도 사람을 물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집 개는 안 그래요 라는 견주와 달리 놀란 이웃 주민들 사이에는 반려견 주의보가 떴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전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 안락사인데요. 반려동물이 주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해를 가한 동물들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오늘은 이걸 알아봤습니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290여 군데서만 가능하고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동물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두 번째, 회생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세 번째, 동물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를 초과했을 때에 한합니다. 결국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나 큰 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안락사 규정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이 있었다면 안락사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라는 최근의 논쟁도 없었겠죠. 지난 2017년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려 행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맹견 5종은 입마개를 해야 하고 함께 외출할 때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생겼고요. 벌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반려견 종류에 상관없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매번 사고가 생길 때마다 논란이 뜨겁지만 개선은 더디고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300여 명,
하루 평균 6명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책임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이정화였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해외 동포들의 삶의 이야기, 더 큰 코리아 팀이 이번에 상하이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타국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정은정 평가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타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국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에서 세계를 무대로 용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상하이를 종횡무진하는 한국 기업가들의 고군분투기. 그 세 번째 이야기. 특히 상하이 특집으로 지금 진행된 지난 방송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상하이에서 패션 사업가로 성공을 거둔 이승진 대표의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 대표의 매장은 상하이의 의류 도매상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한국 의류 전문 쇼핑몰의 한 층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오프라인 도매상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까지 펼치고 있었습니다. 매장 하나하나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하고 의류 진열 방식도 새롭게 고안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이나 주변인들의 인터뷰, 중국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한 대구의 의류 디자이너들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 등을 통해 어떻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도입부의 요약과 방송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도입부에서는 대륙의 한국 상인을 통해 보는 중국인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며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을 어떻게 공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한 기업가의 성공담에 치중한 인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분이라는 분량에 다 담기에는 주제 자체가 분산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번듯한 온라인 플랫폼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중국 진출을 노리는 동포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기 있는 도전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그런 마음을 갖고 중국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더 큰 코리아가 앞으로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학하면 먼저 어렵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의 산실이 바로 YTN 사이언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이모저모를 YTN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인 사이언스 TV가 귀국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2007년 9월 대한민국 최초 과학 전문 방송이 등장했다. 쉽고 재미있는 생활과학 프로그램부터 과학계 소식과 기상천외한 실험까지 요즘 뜨는 핫한 과학 콘텐츠 YTN 사이언스 TV에서 만나볼까요? YTN 6층에 자리 잡은 사이언스 TV. 입구에 있는 이건 뭐죠? 가까이서 보니 유튜브에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준 실버 버튼이네요. 현재 YTN 사이언스 구독자 수는 총 21만 명. 어떤 방송이길래 유명 크리에이터들만 받는다는 실버 버튼을 받았을까요?
YTN 사이언스는 그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학 지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큐프라임 S나 녹색의 꿈 같은 정통 과학 다큐, 그리고 지연인의 과학만사성, 그리고 호기심 팩토리 같은 예능을 가미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최신 과학계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과학 뉴스 프로그램 사이언스 투데이도 매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뻔한 과학은 가라. 개그맨 오지연 가족의 스펙타클한 과학 실험. 과학 유튜버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자기만의 과학 콘텐츠로 뜨거운 승부를 벌이는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까지. 크레이지한 도전들이 과학의 미래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모두 사이언스 TV에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공익 캠페인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이 대표적입니다. 1970, 80년대 매월 15일 오후 2시경이면 민방위 자, 그럼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 녹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촬영 준비로 분주한 제작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기 한번 대본 연습해볼게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멈춰서는 시간이었죠. 자, 이것보다 한 개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읽고 있을 때 사라져가지고. 홍종현 PD,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보다 깨끗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 건강 위협 속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숨쉬기도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월요일 3시 30분 YTN 채널 고정! 맑은 공기, 숨 편한 대한민국을 만나보시죠. 사이언스 TV는 하루 2차례 과학 뉴스도 방송하고 있는데요. 과학 담당 기자들이 매일 색다른 과학계 이슈와 테마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5G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 삶으로 성큼 들어온 과학의 가치를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이언스 TV 제작진은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TV 채널로만 그 과학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온라인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들이 저희 과학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YTN이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좀 놀라셨을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2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YTN 뉴스 구독자가 123만 4,567명이 되는 순간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현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이 목격자를 찾는 지름길이 됩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